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고등학교에서 융합 프로젝트를 지도하고 있는 융합 프로젝트 팀장 서성원이라고 합니다. 융합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히 거창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혹시 이러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파텍 필립, 바쉐론 콘스탄틴, 오데마 피게. 발음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처음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이게 그 명품 3대 브랜드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시계 같은 경우는 오데마 피게, 로얄 오크, 그랜드 컴플리켄트라고 불리는 시계인데요. 다이아몬드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음에도 11억 정도가 하는 굉장히 비싼 시계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그 브래드 피트가 졸리한테 그 결혼 프로포즈를 하면서 사줬던 시계랑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네. 부자죠. 네. 자, 근데, 제가 갑자기 왜 융합 프로젝트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할까요? 왜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의 장인이,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 즉 정성, 최고의 장인이 많은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저희의 역사로 봤을 때 과연 저희도 이러한 명품 시계를 만든 적이 있었을까요? 라고 찾아봤더니 바로 있습니다. 10,000원짜리 있습니다. 네, 90,000원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 나라의 가장 위대하신 대왕님이신 세종대왕님이 있고요.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발명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할 만한 게 옆에 그림에 들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네, 창덕궁에 그 자경루라고 국보 제229호로 되어 있는 물시계입니다. 아마 한번 창덕궁 가보셨으면 아시겠는데 저게 물시계였다고 합니다. 근데 저게 어떻게 물시계였을까요? 저게 어떻게 한 나라의 국가의 표준 시계였으며 장영실 그 다음에 이천 이런 사람들이 2년 동안에 공들여서 만든 국가의 표준 시계였을까요? 지금부터 그걸 만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포구에서는 한 2010년부터 융합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전통과학을 복원하는 주제로 동아리 학생들, 그 다음에 교사 연구회, 그 다음 지역사회와 연결되어진 융합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과학 기술을 복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문, 자연, 예술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서 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템 교육에서 예술과 인문 측면을 보완한 한국형 스팀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2010년 같은 경우에는 행주산성에서 사용되었던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을 무찌르는 신기전이 아니라 변희중 선생님이 만들었던 화차로 인해서 근접전에 유리한 걸로 사용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과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2011년에는 수원의 화성 10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걸 단 34개월 만에 했던 것은 11대의 거중기를 이용한, 그냥 거중기 자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정약용의 경영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한 거는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전에 있던 그 선생님이 연구를 하시고 떠나버리셨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오더가 내려오면서 네가 2012년에 한번 해봐라. 네, 그때부터 죽음의 고난의 시간이었죠. 과연 뭘 해야지 학생들을 이끌고 나갔을까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한 게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드림팀을 구성했습니다. 네, 말은 제가 드림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스팀이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역사, 지리, 그 다음 한문과 고전,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그리고 제가 공학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요 6명, 수학 선생님이 2분이라서 7명입니다. 7명의 드림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혼자 아까 그 여러 발표하는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천재가 아닌 이상 혼자가 모이는 것보다 여러 명이 모여서 머리를 굴려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7명의 팀을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를 한번 고려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좋을까? 보시는 것처럼 거북선, 성곽, 첨성대, 한강에 있는 다리들, 그 다음에 혼천시계 이런 것들 하면 어떨까? 막 해서 평소에 관심도 없던 역사나 다큐멘터리들을 굉장히 찾으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갑자기 2007년에 나온 동영상인데요. 다큐멘터리에서 장영실의 자동 물시계가 573년 만에 복원되었다라는 게 나온 겁니다.
아니 제가 알고 있던 자격루는 그냥 단순히 물 항아리 5개 있는 게 자격루였는데 이게 뭐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틀리네 라고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죠. 그래서 2011년에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이게 무엇이지? 라고 봤더니 건국대에 있는 남문현 교수님 팀에서 2007년에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선생님들과 함께 고궁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고궁박물관 찾아갔는데 야, 뭐 물식이 뭐야? 라고 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 있는 건 인형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높이가 무려 3m 정도나 되고요. 그 다음에 가로가 6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자동 기기가 놓여있던 겁니다. 정말 패닉이었습니다. 저걸 우리가 어떻게 만들지? 다행히 저기 사진에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 자격루를 복원하신 서준 연구원님이신데요. 저희한테 자문을 맡아주신다고 당부를 하시고서 저희는 패닉이 된 상태로 이렇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을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이 자격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학생 나와주세요. 저희 학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자격루의 전체적인 모습인데요. 자격루는 제일 크게 보면은 3개의 물통과 하나의 자동 시보 장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물통인 물통에 물을 채워 넣으면은 물은 3개의 물통을 거치며 오차를 최소화시켜 흐르게 되고 기다란 물통인 수소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맨 마지막 물통에서 나온 물이 수소로 차면은 물이 올라가게 되는데 물이 올라가면은 막대 모양의 잣대가 위로 떠오르면서 조그만한 쇠구슬이 보관되어 있는 격발장치를 건드려 쇠구슬을 아래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격발장치에 있는 쇠구슬이 아래로 떨어지면은 자동시보 장치로 굴러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격발장치가 작동되는 모습입니다. 떨어진 쇠구슬은 자동시보 장치로 굴러 들어가요. 종을 치고 북을 치는 시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구슬은 이 장치를 작동시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더 큰 에너지를 가진 구슬로 바꿔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 숟가락 장치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숟가락 장치에서 나온 구슬은 이 장치 속을 떨어지며 현재 시각을 시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시간은 시와 분으로 구분되어 있듯이 옛날의 시간도 경과 점으로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점을 시보한 구슬은 구슬 보관소로 가는 데 비해 경을 시보한 구슬은 계속 굴러 들어가 12시보 장치로 굴러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이 종을 치고 북을 치는 시보를 하는 모습입니다. 12시보 장치로 굴러 들어간 구슬은 몇 시인지를 알려주는 10회 인형을 회전시켜서 다음 시간에 해당되는 10회 인형을 전시시킴으로써 그 구슬의 역할이 끝나게 됩니다. 종이나 북을 쳐서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자동기기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모르고 자격루 만들기 쉽지라고 해서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주제는 정했습니다. 주제는 정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먼저 이제 플래닝, 계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자격루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느냐라는 걸 가지고 물식의 유량을 조절해야 되더라. 부표랑 방목을 만들어야 되고 자동 시보 장치의 장치 등에 대한 원리를 파악해서 예전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조금 더 변화시켜서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무려 지금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작년 12월부터 해서 올해 12월까지 1년 동안 25명의 학생들과 연구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연구회를 모집한 다음에 그 수업을 하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적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설계도를 작성하면서 완성하는 이러한 형식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방학 동안에 여러 서적, 논문, 다큐멘터리 이런 걸 보면서 자격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정도 12가지 정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나오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3월달이 돼서 부푼 기대를 안고 공고를 냈습니다. 자, 우리는 선생님들 7명 선생님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거 할 겁니다. 자, 모이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였을까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꼴랑 25명이 모였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25명도 저에겐 굉장히 보물 같은 존재들인데요. 25명의 학생들이 총 9개 동아리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이 9개 동아리에서 총 12개의 주제를 가지고서 개별적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문과 파트인 국어랑 한문 쪽에서는 작용루 및 기타 고전 물식에 관련된 원문 해석 등을 하고요. 중국과 우리나라의 물식에 대한 비교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리 분야에서는 그 방목, 즉 물이 올라오면서 시계를 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한 고전 연구랑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 수학과에서는 파수의 수량에 따른 유량 변화 장치를 고찰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고리즘도 연구를 진행했고요. 생물반에서는 계절별로 온도별로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양도 달라질 거다라는 걸 가지고서 계절별로 유량의 속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주제로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가 모든 그 장영실 선생님의 기술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일부를 로봇화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문과와 이과가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 쪽에서는 새로운 마포구의 작용루를 디자인하는 것과 학생들이 연구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작성하기 위해서 예술 분야까지 결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연구 주제를 3월 달에 선정한 다음에 실제로 3월부터 여름방학 전까지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토론도 토의도 하고요. 실제로 원문에 나왔던 걸 가지고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도표도 만들어 보고요. 실제로 물통을 만들어서 실제로 물이 얼마나 빠지는지, 또 어떤 친구들은 온도별로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스레인지를 가지고서 70도 되는 물을 한번 부어보기도 하고요. 4도가 되는 물을 보기도 해서 실제로 온도별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친 다음에 개별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개별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융합이라고 하면 개별 연구만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서로가 뭐 하는지를 갖다 나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게 됐죠. 그래서 주제별로 타 분야를 학습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3월 말부터는 학생들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 건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감성이나 아니면 견학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전 문헌을 탐색하고 조선의 물시계는 어땠는가, 실제로 역사적인 배경 같은 것도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과 과학의 원리를 통해서 어떤 식의 원리가 숨어져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걸 설계하기 위해서 어떤 설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리고 8차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들이 복원이나 설계에 앞서서 고궁박물관에 계신 서준 연구원님 모시고 너희들이 했던 경험들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조언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학기 동안의 개별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이 연구한 결과를 모아서 여름방학 때 1차 융합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12개의 학생들의 개별 연구서를 바탕으로 설계도를 작성한 건데요. 이게 보시는 게 파수호입니다. 물을 담는 그 아크릴 구멍이고요. 그 다음에는 물을 받는 수수호입니다. 물을 받아서 물이 올라가면서 잣대랑 부표가 올라가면서 이 동판에 있는 구슬들을 떨어뜨리고 이 구슬들이 다시 숟가락 장치를 통해서 자동 시보 장치인 밤 시간과 낮 시간을 알려주는 기기에다가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한 다음에 다시 만들었더니 이렇게 최종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멋지지 않으십니까? 박수도 안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달, 3달에 걸쳐서 설계도를 작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복원하려고 아크릴이나 목재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숟가락 장치 아니면 방목 같은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무형문화재 선생님도 박문열 선생님이라고 두석공 40호의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여쭤봤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십니다. 아마도 조선시대 때에도 장영실 선생님부터 해서 과학자랑 기술자, 공학자들이 2, 3년 동안 모여서 해야지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건데 갑자기 이런 고등학생들이 만드는 설계도 같다고 만들 수 있냐? 못 만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어서 이 어려운 부분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단한 그 로봇 컨트롤을 이용해서 센서를 한번 대체해보자 라고 해서 수정된 설계도를 작성해서 8월 말에 방학 끝남과 동시에 이런 조촐한, 아까 봤던 그런 거대한 작용도는 아니고요. 아주 조촐한 작용의 모형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만들어낸 이후에 그러면 만들어 왔는데요. 이제 동작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왠지 그 장영신 선생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걸 동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가. 그래서 저희가 그 실을 마련해서 맨 위에 있는 곳에 50리터의 물을 집어넣고 2시간 동안 물을 내려보내서 오른쪽 밑에 있는 그 수소에 물이 차면서 점점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유속이 일정한가를 계속 체크를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도 않았습니다. 특히나 저기 오른쪽 밑에 있는 수소는 한번 파열이 돼서
50리터의 물이 한 번에 다 쏟아진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연구를 진행해서 물시계 부분의 일정한 유량을 어느 정도 찾은 다음에 일부분을 로보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서 점점점 잣대랑 부표가 올라오면 위에 있는 센서가 장애물과의 거리를 인식한 다음에 이걸 로봇 컨트롤러에 전달을 시켜주고 이 로봇에서 시간을 인식한 다음에 위에 있는 종, 북, 징을 치도록 자동을 시간을 시부하도록 알려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예, 만들어서 저희가 완성한 작용루의 모양이 이렇습니다. 많이 기대하셨던 거랑 틀리죠? 자, 그러면 저희가 만든 작용루에 대해서 또 다른 학생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복원한 작용루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저희가 복원한 작용루의 모습인데요. 실제로 원통을 동그라미였던 모양을 사각형으로 하여서 더욱더 유량을 정확하게 셀 수 있게 해놓았고요. 이렇게 일정한 물의 양을 주입해주기 위해서 파수호를 3단으로 나누어서 더욱더 정확한 양의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흐르고 있죠. 특히 이쪽의 소파수호에서는 더욱더 일정한 양의 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의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물이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관을 타고 물이 이동하게 되는 오버플로우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물은 퇴수호로 빠지게 되고요. 이렇게 일정하게 지나간 물은 소파수호에서 수소호라는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수소호의 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안에 있는 부표가 떠오르게 되고 잣대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 잣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잣대가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맨 위에 있는 저기 보시면 맨 방목에 저기 조그맣게 보시는 거죠. 저기 조그맣게 보이는 저 센서가 잣대와의 거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왼쪽이 초음파 센서고요. 오른쪽이 적외선 센서입니다. 이 두 개의 센서를 이용하여서 더욱더 정확한 거리를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센서가 신호를 보내게 따르면서 왼쪽에 있는 키트와 오른쪽에 있는 키트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신호를 받은 키트들은 서로 각각 다른 모터로 신호를 보내게 되어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악기가 울리게 됩니다. 현재 이 시간이 점에 대한 건데요. 1경 3점과 1경 4점이라는 시간 단위가 있는데 점으로 넘어갈 때마다 징이 울리게 되면서 모터에 신호를 줘서 징이 울리게 됩니다. 12시라는 12지신을 이용한 시가 칠 때는 종이 치면서 12시에 들어가는 평균도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NXT 화면에서도 술시와 해시로 현재 시간을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복원한 작용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융합교육이 왜 고등학생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적용했을까? 그거에 대한 것보다는 학생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에 어떻게 느꼈을까에 대한 걸 좀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시간이 좀 제한적이어서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 학생들의 그 답변한 사례만 보여드릴 건데요. 어떤 별다른 코멘트 없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스팀 융합교육을 통해서 고등학교 학생이니까는 보통 거의 진로가 정해져 있는데요. 타 분야를 같이 연구한 소감이 어떠냐? 한 학생은 스팀 융합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다른 분야에서 내가 잘 몰랐던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고 또한 이를 활용하여 작용루라는 하나의 주제에 접목시킴으로써 서로 전혀 상관없던 분야가 아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아 성장해 나간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평소에 학교 수업을 듣다 보면 이과이다 보니 과학 쪽에 치우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스팀 융합 연구를 참여하면서 정보나 기술 그리고 역사 쪽의 연구해볼 기회가 생겼고 그것들을 보며 내가 배우지 않던 다른 분야에도 꽤 흥미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별다른 코멘트가 없이 그냥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럼 융합 프로젝트를 하고 난 뒤에 소감은 어떻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거의 한 7개월, 8개월 동안 학생들이 같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요. 첫 번째 학생은 내 자신이 조금 더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결국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더 좋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아마 이 학생은 그 친구들이랑 연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많이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은 시행착오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내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른 친구는 사실 내가 관심 있는 분야는 생물 쪽이었다. 그 외의 분야는 잘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다. 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공학계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생물 한 분야가 아닌 생물과 다른 분야의 융합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지막 다른 친구는 긴 시간 동안 도중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이겨내면서 연구를 마치고 났을 때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융합교육에 아까 저희가 1세션을 봤던 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이고 창의성이 발현되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경험을 제공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런 설문을 받아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나온 걸로 봐서 융합교육이 우리 말하는 답인 것처럼 어떤 창의 인재 교육의 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